마술 보따리였는데 요즘에는 그 보따리를 열면은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억 원의 분담금 고지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예. 재건축이 돈을 버는 재건축의 시대가 조금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한방의 이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부동산 유튜버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부심 최상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제가 심부름 시켰는데 잘 해오셨나요?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거요.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로또 같은 느낌? 내 돈 안 들이고도 막 아파트가 2배로 커지는 그런 마법 같은 거였는데. 네. 사실 그 재건축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마술 보따리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오래된 아파트 그 안에 집어넣으면은 맞아요. 이제 보따리를 딱 열면은 새 집이랑 황금끈까지 나오는 네. 거의 뭐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마술 보따리였는데 요즘에는 그 보따리를 열면은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억 원의 분담금 고지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예. 재건축이 돈을 버는 재건축의 시대가 조금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이 늘어났다. 뭐 공사비가 늘어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두 가지인데 재건축도 결국에는 오래된 집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조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회사는 이제 조합원들을 위한 집하고 제3자인 일반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집을 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일반 분양을 한 네. 수익을 토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딱 사업 회사를 같이 만든 건데요. 그렇죠. 그 일반 분양하면 그거 그대로 캐시로 들어오는 거라 그동안은 돈이 벌리는 재건축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2년 이후부터는 그 일반 주택 시장이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 규모도 줄었고 그래서 매출도 감소를 했고 그리고 거꾸로 공사비는 네. 2019년, 2020년 대비해서는 거의 평균 80% 이상 치솟았거든요. 종전에는 헌집 넣고 이런 사업하면은 돈이 벌렸는데 네. 이제 헌집 넣고 이런 사업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일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거를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어요. 그 분담금 규모가 원래 내가 샀던 주택 가격보다 더 비싸가지고 막 네. 배보다 배꼽이 크다 보니까 나도 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헌집을 주면 새 집 주는 건 이제 두꺼비밖에 없다. 그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뭐 공사비, 뭐 분담금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늘었는지. 네, 현재는 전국적으로 평균 정비사업 공사비가 평당 800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그 공사비 직접비만 해도 34평 아파트 정도 예. 되면은 거의 한 2억 후반대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비인 이자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한 0.7배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한 4억 5천은 베이스고요. 여기에 용적률이나 추가로 가는 그런 면적 따라서 네.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에서도 분담금이 6억을 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공사비가 서울로 오게 되면 점점 비싸지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몇 억 레벨이 아니라 이제 서초구에 있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사비 추가 분담금 내라는 돈이 12억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들고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싼 수준으로 분담금을 내니까 이제 그런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보다 더 비싼 분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런 분담금 고지를 딱 받은 조합원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네. 이 돈 낼 거면 내가 새 집을 샀지. 그러니까요. 왜 이런 돈을 내면서 정비사업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스트레스도 받는 건데 이런 걸 내가 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건설사들이 과거에 그 재건축 수주를 치열하게 할 때는 네. 서로 그 조합원들의 마음을 뺏고 싶어서 이런저런 그렇죠. 공약을 막 남발을 각 했는데 티슈 주고 뭐 난리잖아요, 그럴 때. 네, 그때 뭐 이런 걸 했습니다. 뭐 이주비 무료, 뭐 무료, 그다음에 공사비도 확정 공사비. 그래서 더 이상 상승이 없다. 이러면서 막 그 세일즈를 했는데 네. 이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때는 400만 원대 공사비 약속했는데 지금은 800만 원대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 공사 못 한다. 하고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 올랐다고 돈을 더 내라. 뭐 공사비 그러면 내려가면 그땐 돈 돌려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건설회사들이 또 자기 마진으로 수치를 해요. 이런 건설사들도 만약에 A 건설사가 저 현장에서 높은 공사비 때문에 뭐 소위 조합 총회를 통해 가지고 시공사 해지가 됐다고 네. 해볼게요. 그럼 B 건설사는 거기를 들어갈 때 A 건설사보다 낮은 금액에 들어가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A 건설사한테 그 회사가 썼던 돈들을 다 정산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이 사업, 분양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더 높은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총회 열어서 높은 공사비를 쓴 시공사를 해지해서 다른 회사한테 열었는데 두 가지인데 들어왔는데 더 비싼 금액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여기는 또 그 재건축 사업을 쭉 하다가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자비 나가고 뭐 나가고. 예전에는 한 2% 투반으로 빌렸다면 지금은 PF라도 쓰려고 그러면 뭐 두 자릿수를 빌려야 되거나 아무리 좋은 사업장, 뭐 좋은 사업장이라고 또 매우 낮은 금리로 해주지만 애매한 사업장은 또 더 높은 금리로 받아야 되니까. 네, 이것도 완전히 그 승자 독식인데 네. 사업장이 좋고 시공사의 보증이 짱짱해서 금리를 낮추는 대단지 좋은 사업장만 네.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요. 그게 아닌 데는 더 위험한 그러니까. 조건으로 가다 보니까 금리도 네. 높아지고 공사비도 높아지고 다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남양주의 진주 아파트 같은 사례를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둔촌 주공처럼 서울이 아니어서 관심을 덜 받았지. 네. 들여다보니까 정말 가관이던데요. 거기는 완전히 진짜 큰일 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둔촌주공이 2022년에 좀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 인플레이션이 처음 나왔고 그리고 만 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였기 때문에 주택 공급 의미도 있는 그런 단지여서 네. 서울시부터 나서가지고 전 부처가 그 문제를 풀려고 시공단과 조합 간의 그 사이에서 중재도 하고 오만 행위를 다 해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남양주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가 작냐 그건 아니에요. 1200세대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네. 나름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시공사가 막 여러 번 바뀌었죠. 네, 소위 고급화 막 이런 걸 추구하면서 중간에 시공사를 서희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네.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희건설이 자기가 시공사 해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서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돌아가던 사업장이 좀 멈췄는데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업장에 대해서 PF 대출을 해줬던 저축은행에서 그 이자비를 내라고 하기 시작을 하니까 네.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더디게 가고 이자비는 올라가고 결국 그래서 그 경매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그 채권자였던 그 대주단을 대표하는 OK저축은행이라는 데서 그냥 내가 경매 신청해가지고 이걸 청산해서 그 돈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올해 설날 바로 직전에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은 만약에 그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낙찰자가 나와서 네. 그 물건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1200세대 아파트가 다 제3자, 특정한 제3자한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명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1200명의 그 주택 소유주들은 자기 주택을 다 잃게 되는 넘겨야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경매랑 똑같이. 근데 이렇게 재건축 원래 소유주가 있었던 단지에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던 케이스가 한국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처음 이뤄지게 되면은 아마 국내 다른 많은 사업장들도 유사한 사례를 네. 밟을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022년에 둔촌주공 그 사태가 뭐였냐면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에 둘이 붙었을 때 시공사가 이긴다는 거를 보여줬고요. 네. 전국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본 건설회사들이 나도 그러면 조합한테 시공사 그 금액을 높여도 되겠다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올라온 게 23년도부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직 그 소유주 조합이 자기 그 이자비를 못 내가지고 청산당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높게 해서 청구하고 그 다음에 못 주면은 채권단이 그냥 경매 신청한 다음에 낙찰 받아서 이 사업이 청산돼도 네. 괜찮다는 거였구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경로를 밟으면 진짜 완전히 그 아마겟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난 도저히 못 내겠다 하면은 그냥 강제 청산 당하는 거예요? 조합 사업은 그 75%의 동의를 베이스로 조합이라는 네. 거를 소유주들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 100% 동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비 사업의 기술은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근데 결국은 대부분은 웬만하면 좀 동의를 하시는데 네. 이 경우에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그냥 이 조합 전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건데 채권자가 그냥 청구해 버리면은 예. 그냥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완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의도 주민인데 사실 저는 뭐 전셋집에 살기 때문에 재건축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여의도 다 낡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70년대에 지어진 그렇죠. 아파트들이죠. 근데 최근에 시범 아파트가
뭐 재건축 얘기하다가 갑자기 4억 들여서 도색을 하고 네. 또 3부 아파트는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새 걸로 다 바꾸고 이거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물 건너가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여의도는 뭐 서울시가 소위 그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초고층 재건축이라든가 네. 높은 용적률 등등 그리고 그런 약간 페이버를 주면서 네. 신통기획이라 해가지고 서울시가 추구하는 그런 정비 사업의 계획에 좀 동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형태로 좀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민관 합작 방식 재건축이라고도 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민관 합작 방식의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삐걱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서 삐걱대냐면은 관의 요구 사항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들을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건 좋은데 아. 그건 너무했잖소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요구할 거면은 우리 네. 그냥 신토기획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아파트 벽에 도색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바꾸고 이러면서 재건축 조합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그런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대가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재건축 멈추고 뭐 건설자 바뀌고 또 조합장도 바뀌고 중간에 소송 왔다 갔다 하고 이럴 거면은 그냥 차라리 조합 입장에서도 공공이 개입해서 플랜 짜주고 관리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네. 그 도심 재개발이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거주민 그리고 관이랑 같이 거의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재건축을 재개발을 하지만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본의 도심 재개발은 막 20년씩 걸려요. 아, 그래서 그 설득에 막 19년 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막 공사도 8년씩 걸리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어쨌든 서로 다 합의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건물 가치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주택 단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만 그 조합 만들어가지고 재건축을 하라고 하고 이제 공공에서는 그냥 인허가만 하면서 좀 제3자적인 관점에서 한 발 물러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장점은 민간들끼리만 하니까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랐는데 요즘은 그 조합과 건설사 간에 조합과 비대위 간에 막 이런 갈등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거꾸로 이런 민간 재건축 조합들에서 그렇게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네. 우리 쪽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해달라. 와서 중재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이 참 재건축 시장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벤츠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뉴욕하고 서울이라거든요. 정작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뭐 한 두세 배인데 벤츠를 안 산대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버스가 벤츠래요, 거기는 그냥. 네. 그러니까는 이게 공공의 시설 그리고 공공의 자산이 훌륭하니까 이제 굳이 개인이 욕심 안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너무 공공이 안 되니까 이게 개인의 탐욕이 더 커져가는 거 아닌가. 아, 네. 사실은 주택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그 많은 나라에서 이런 도시를 재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는 거의 공공이 필수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만 거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완전 민간에 놔둬버리거든요.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가장 효율 추구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파트도 안 예뻐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가끔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예쁘게 지은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민간에서 도시 레벨에서 줘야 되는 기초 근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주니까 이젠 민간 소유주들이 아파트 지을 때 우리 커뮤니티나 상가 지어서 그런 걸 안에다 집어넣자 이러면서 민간들이 스스로 도시를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넣고 아이스링크 넣고. 네, 뭐 넣고 그런 게 넣고. 원래는 그 타운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뭐 관에서 주차장도 넣고 문화시설도 넣고 교육시설도 넣고 막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관광, 의료, 소위 직주락이라 그래서 일이랑 집이랑 그 즐거움이 그 연계되는 거는 시의 역할인데 그거를 이제는 민간 재건축 조합원들이 직주락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건축의 현실을 우리가 사실 정부한테 들어야지. 네. 이거 왜 우리가 유튜버한테 듣냐. 지난번 110 그 정부 대책 나온 거 보면은 재건축 규제 많이 풀어졌잖아요. 오히려 네네. 재건축은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데 더 정부에서는 환상을 심어주는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정부는 여전히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를 그냥 사업성이 안 좋아서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성을 올려주려면은 너무나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그냥 용적률만 더 주면은 그렇죠. 네. 사업성이 올라가니까 사업성 좋아지면 무조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사업성이 좋아진 혹은 현재 이미 사업성이 너무나 좋은 그런 단지들에서조차
그 이기주의가 더 극도로 발휘가 돼가지고 예. 그 사업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 주체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런 이기심을 통제할 만한 어떤 장치들이 네. 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안 하고 120 대책 같은 걸 막 내면서 그냥 용적률 풀어주면은 더 많이 하시겠죠? 좋으시죠? 이러면서 대책을 내니까 네.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현장을 잘 아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앞으로 인구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용적률만 높이면 그 많은 집들 뭐 누가 사줄 사람은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 수요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점점 떨어지고 그 동력이 약해지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네, 그게 정말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한국에 평균적으로 57%의 자가와 43%의 임차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기본적으로 전부 청약을 베이스로 공급이 되니까 그 100% 주택 공급 시스템 자체가 자가를 베이스로 다 깔고 있어요. 네. 근데 자가를 살 만한 수요가 없는데도 자가로 나오다 보니까 미분양도 나는 거고 그 다음에 3인 가족 이상으로만 다 세팅해가지고 25평 이상 아파트로만 깔아버리다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사야 되는 그런 신축 주택에 대한 공급 자체는 아예 없고 그리고 네. 이들에게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자산이 형성이 안 된 가구들은 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계산도 없거든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구 가구 증가 속도가 그 꺾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주택 공급은 200만 호 이상이 재건축을 종전보다 용적률 1.5배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00만 호 간다는 거여가지고 이런 엄청난 숫자의 정비 사업을 막 제도화하고 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그 주택을 살 수요가 있을까? 그냥 소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지만 저만큼에 되는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상당한 공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도 줄고 사실 규제가 많을 때는 그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이게 바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자산시장의 속성인데 지금은 오히려 규제를 다 풀어주니까 너도 나도 한다고 보니까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아서 희소성이 떨어지는. 네, 그게 규제 완화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할 때는 소수의 물량만 되다 보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있어서 인기가 있었는데 좀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제 넌 없이 한다고 했을 때는 공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그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것 같고요. 자, 재건축 시대의 몰락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를 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은 다음번 심부름 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예. 해오실 수 있으시죠? 다음에도? 네네. 집에서도 잘 심부름 준비하겠습니다. 잘 하시나요? 집에서 잘해야 되는데. 네, 뭐 음식물 쓰레기 열심히 버리고 있는데 뭐 아직은 부족하죠. 네, 지금까지 최부심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